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 지금보다 1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학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오늘 확정된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책이라면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한 뒤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졸속 추진이란 비판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폭염에도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도로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생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항의하러 나온 겁니다. 당초엔 13개 단체 4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43개 단체,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으로 참석자가 불어났습니다. 유아교육의 무지한 교육부는 각성하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에서 모인 사람들이 정부의 조기 취학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와 학부모, 유치원의 학계까지 아이들의 행동과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만 5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규칙적인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7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7살 아이만 해도 화장실 갈 때마다 부모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비해 부족한 초등학교의 돌봄 인프라는 물론 만 5세 이하부터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모두 불안해하면서 조기 교육 경쟁만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날벼락을 맞았다고들. 특히 이처럼 민감한 정책을 공론화 과정 없이 불쑥 내놓은 데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보수 성향인 한국교총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공약을 미리 했다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 정책을 대통령이 된 지 불과 몇 달도 안 돼서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이틀 전부터 받은 온라인 반대 서명에도 오후 6시 현재 15만 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확정된 안은 아니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취지를 설명하면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요. 이 해명에 대해서도 장관이 교육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까지 연 박순애 교육부 장관. 4년간 5개 학년이 입학하는 시나리오가 확정된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많은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4년이 확정이 되고 그것을 꼭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다. 한덕수 총리도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해 반영하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커지는 반발 속에 취지부터 다시 설명하며 적극 해명에 나선 박 장관. 오기에 그런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학원계조차 당장 입학 연령을 앞당기면 오히려 아이들이 사교육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훨씬 더 조기 교육에 대한 어떤 열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격차는 현재보다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말에 교육계는 만 5세 취학이 가능한 현재도 조기 입학을 하는 아이들이 적다고 비판했습니다. 1학년 애들을 보면 조금 생일이 늦은 아이들의 경우는 화장실 가거나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편차는 정말 심하게 나거든요. 돌봄 공백 우려에 대책으로 내놓은 전일제 교육. 어머님들이 우려하는 어떤 돌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학년과 2학년에 대해서는 전일제 돌봄,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라는 그런. 하지만 현재도 돌봄이 필요한 47만 명 중 25만 명만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안에 이를 보완하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누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엄청난 충돌들이 예상이 되고, OECD 국가 중 만 5세 입학을 하는 국가는 영국 등 4개국. 전문가들은 전인 교육을 추구하는 핀란드 등에서는 만 7세로 입학 연령을 늦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네, 그럼 교육 분야 취재하는 조희원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자, 이게 2025년부터 4년 동안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 이 발표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계획이 정리도 안 됐는데 기자들 앞에서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일단 오늘 발언을 정리하면요. 4년간 단계적으로 취약 연령을 앞당기는 거는 네.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네. 오전에는 한 매체에 출연해서 4년 동안 앞당기는 그 안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면 1개월씩 당긴 걸로 12년 동안 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러다가 오후에는 또 갑자기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거 사실 교육 현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 계획은 추진됐었다. 이거는 팩트입니까? 우선 박수혜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 사항들은 교육부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네. 모두 만 5세 입학 추진은 없었던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자의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이전 정부에서 시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느닷없다라고 여기는 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맞습니다.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이고 4월에 발표했던 그 인수위 110대 국정 과제에도 이 얘기는 포함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제가 보기에 문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게 그 취약 연령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면 일선 교육청들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들하고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박수혜 장관 스스로 이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 교육부분 개편 문제나 뭐 자사고 문제 이런 것들을 네. 상의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조금 전에 교총이 발표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교원의 95%가 이미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5%. 네. 무엇보다 학제 개편을 하려면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줄지도 의문이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 입장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을 이렇게까지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추진하는 데에는 네. 또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학부모, 교원단체, 뭐 사립 유치원, 교육부 빼고는 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조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MBC 스트레이트가 최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연구윤리 위반과 자녀 불법 입시 컨설팅 의혹 등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객관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박 장관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박 장관 측은 사실상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국형 기자입니다. 2012년 3월에 나온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2002년 제출된 박순애 교수의 논문을 취소하고 3년간 논문 게재 신청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쓴 영어 논문을 일부 수정해 한국행정학회에 낸 뒤 그걸 우리말로 바꿔 새 논문인 것처럼 정치학회에 실었다. 이른바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겁니다. 두 논문의 중복 비율은 67%. 그런데 박순애 부총리는 당시 논문 삭제를 스스로 요청했던 거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자진 철회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했던 건 박 부총리가 아니라 행정학회였습니다. 행정학회는 정치학회에 보낸 공문에서 박 교수가 그쪽에도 같은 논문을 냈으니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오히려 정치학회에 소명서를 내고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읍소했습니다. 박 부총리는 그 이전에도 비슷한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1999년 행정학회에 낸 논문이 미국 교통학회에 제출한 것과 75% 일치해 투고 금지 2년 처분을 받았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부총리는 미국 학회에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 논문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는데 MBC 취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논문의 공저자인 미국 미시건대 지도 교수는 최근 MBC에 보낸 이메일에서 99년 미국 교통학회 논문 등재 때 박 부총리에게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학자 출신의 교육부 장관이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들의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자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진실은 숨기고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자격 없는 박순애 장관은 사퇴해야 하며 오늘 국회를 방문한 박 부총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본인께서 자진 처리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특히 박 부총리는 불법으로 자녀들의 입시 컨설팅을 받은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여전히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이 휴양지에 들르기로 했던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사태 등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윤 대통령이 자택에서 인적 쇄신 구상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잇따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적 쇄신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여름 휴가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휴양지 방문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서울 자택에 머무르며 전국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20%대로 급락한 국정 지지율에다 내부 총질 문자 파문으로 여당이 지도부 공백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휴양지 방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까 우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를 기록했고 뚝 떨어진 지지율은 휴가 이후에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크게 흔들어야 크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인 대란 대치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휴가 기간 큰 구상을 할 것이라고 인적 쇄신에 힘을 실었고 여당에서도 여전히 대통령실 참모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비서실장 정도는 그러면 비서실장이네요.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가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쇄신을 한다 등의 얘기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은 오랜만에 푹 쉬고 많이 자고 일 같은 건 덜 하고 있다고 인적 쇄신론을 일축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에서도 인적 쇄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포함해 대상과 범위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내용 중 하나로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과 비서관급의 수석 승진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동안 각계 인사들의 조언을 경청하는 시간을 보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줄곧 인사 문제가 꼽히고 있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이어져 검증 시스템이 갖춰진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인사 검증에 참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문제 중 모르는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검증팀에선 보고했지만 인선이 그대로 진행됐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인사를 추천하는 조직과 검증 조직을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 없이 샅샅이 검증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로로 추천을 받되 단일 검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실 인사, 밀실 인사 없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 실제로 검증팀은 추천팀에서 분리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참고해 자녀의 입학 문제나 가상화폐 보유 여부까지 모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김앤장 고액연봉 논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방석집 논문 심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취운전 경력 등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왔고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증 단계에서 기본적인 의혹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검증에 참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검증은 어느 정부보다 꼼꼼하게 했다고 자부한다. 인사 시스템 전체가 비판받는 건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증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될 만한 내용들을 보고했다면서 1차로 검증을 맡는 실무자 단계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 제기된 의혹 중 몰랐던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증팀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보고했는데도 인선이 진행됐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들을 공직 후보자로 선택했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해당 분야의 수석과 공직기관 비서관 사이의 협의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선택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건데 인사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여론을 수렴하는 장으로 새로 만든 게 국민제안입니다. 올라온 제안들 중에서 투표로 3개를 골라 국정 운영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는데 막상 투표를 진행해 보니 중복 투표가 많아서 그 우수 제안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대통령실은 전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로운 제안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제안입니다. 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체 선별과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우수 제안 10개를 골라 열흘 동안 온라인 투표에 붙였습니다. 제일 많은 표를 얻은 3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57만 7천여 표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제안 10개 모두 추천수가 56만에서 57만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투표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어뷰징, 즉 중복 전송이 나타나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IP에 의한 다수의 어뷰징 사례를 차단하려 노력했지만 끊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안의 추천수를 고의적으로 높여 정책으로 채택시키려는 여론 왜곡 움직임이 있었단 겁니다. 제안은 실명 인증을 해야 올릴 수 있었지만 투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로그인 절차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상됐던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숙고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에 이어 이번 국민제안 선정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해놓고 번번이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은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데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건데 돌아올 길이 막히게 된 이준석 대표 측에선 당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뿐 아니라 원내대표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엔 현역 의원 115명 중 89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당내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상적인 당무 심의 의결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의원총회는 1시간도 안 돼 끝났고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당헌 당규상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운 겁니다. 의원들은 조만간 비대위 의결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거를 의원들 모두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앞서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선 비대위 체제는 이준석 대표를 아예 물러나게 하는 상황이라며 반대 목소리도 나왔고 친윤계 중심의 의사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당내 윤심주의로 당이 이렇게 운영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인의 이론으로서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준석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도 비상이란 수사로 당원이 부여한 정당성을 박탈하겠다는 생각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며
왜 꼼수의 샛길로만 찾아가려 하는지 안타깝다고 꼬집었고 정미경, 김용태 두 최고위원도 권성동 사퇴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 측은 의총에서 권 대표의 거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대표 직무대행은 내려놓는다 해도 원내대표 측은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그럼 정치팀 유충환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기까지 앞으로 좀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전국위 의장이 서병수 의원 반대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서 의원은 5선인데요. 네. 서 의원은 공개적으로 비대위 체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도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전화가 왔는데 비대위 체제로 도와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 당원 당규를 살펴보니까 명분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살펴보면요. 네. 이 비대위원장의 임명 권한은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이죠. 네.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서병수 의장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려면 전국위를 열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자,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만 역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올 길이 막히는 셈인데 이준석 측 입장 나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낮에 또 짧은 SNS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금 전에도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사퇴 선언을 이미 한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아직 사퇴 선언 안 냈으니까 이 표결을 한다는 것 이 자체 그게 제가 경험해온 논리의 수준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직무정지 6개월 뿐이지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비대위로 전환하게 되면은 이 대표는 대표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이 절차적 문제점을 삼아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난국에 빠져 있기 때문에 비대위로 전환하겠다 또 인적 쇄신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거 가지고 여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정 기조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당장 민주당에서는요. 인적 쇄신을 넘어서 국정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후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이 비대위 체제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국정 기조 쇄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유충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넉 달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 연속 적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인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에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이대로라면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한 60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더 크게 늘어 21.6% 증가한 653억 7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 수지는 46억 7천만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서 적자가 아닌 달은 2월과 3월 딱 2달 뿐입니다. 누적 무역 적자는 150억 달러를 넘어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입니다. 지난달 원유와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체 수입액 중 28%를 에너지원 수입이 차지할 정도입니다.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과 하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이번 달에도 무역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버티던 수출마저 심상치 않습니다. 6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한 자릿수 증가율, 둔화가 우려되는 수치입니다. 석유 제품과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나마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컴퓨터, 가전 등의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석 달째 적자인 것도 문제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수입 증가세에 수출 둔화마저 겹치게 되면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경제 성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출 경기가 좀 뚜렷하게 하강하는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일 거고 그러면 무역 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든다면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줄어들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종합 수출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과의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8년 만에 이를 만큼 이례적입니다.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의 봉쇄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에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한국 화장품 매장. 이 브랜드는 270개가량이던 중국 내 매장을 연말까지 100개로 줄일 계획입니다. 한때는 중국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제품에도 밀리는 실정입니다. 前2年感觉差别比较大，韩国的牌啊种类也比较多。最近国货发展的不是也比较好吗？就是感觉差别不是很高。 이런 한국산 소비재의 매출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간재 분야에서 무역 역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금액 기준 6월 대중 수출과 수입 상위 10개 품목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정밀 화학 원료 정도만 증가했을 뿐 나머지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대부분 품목이 증가했는데 특히 반도체와 정밀 화학 원료, 배터리 소재 등 중간재 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3개월 연속 대중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1994년 8월 이후 28년 만의 일입니다. 4월부터 시작된 상하이 봉쇄로 중국 내 조업이 중단되고 소비가 감소한 게 원인일 수 있지만 값싼 완제품 수입이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첨단 제품 제조의 필수적인 소재를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게 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그 대중 무역 구조가 바뀌었다고 단정짓기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9월 들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같은 현상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243억 달러에 달했지만 지금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치포 가입 문제 등 양국 간 관계를 악화시킬 요인들도 산적해 있다 보니 중국발 국내 경기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5호 태풍 송다에 이어서 6호 태풍 트라세까지 한반도로 북상하던 2개의 태풍은 모두 소멸이 됐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로 인해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폭염과 열대야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현인아 기자가 자세한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중국해를 거쳐 서해로 북상한 5호 태풍 송다의 모습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남해안으로 곧장 북상한 6호 태풍 트라세. 두 태풍은 오늘 새벽과 오전에 소멸해 열대 저하부가 됐습니다. 6호 태풍 트라세는 어제 정오에 발생했다 오늘 오전 9시에 소멸해 수명이 채 하루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에서 역대 2번째로 수명이 짧은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태풍은 죽어서 수증기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늦게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까지 전국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열대 저하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내일 밤부터는 열대야와 폭염이 더 심해집니다. 이번 주 내내 그 전국적인 폭염하고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모레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포항 34도, 서울 31도 등 35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 일주일째 열대야인 서울은 이번 주 내내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 해제됐던 폭염특보도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충청과 남부지방부터 다시 확대 발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폭염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
폭염연구센터에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고기압이 좀 약해질 것으로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폭염이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름에 폭염이 주춤할 때는 폭우구름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호 태풍 에어리, 5호 송다, 6호 트라세까지 이미 3개의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는데 앞으로도 2-3개의 태풍이 더 올 걸로 예측됐습니다. 8월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은 평년 수준 또는 그보다 조금 많은 2-3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과 태풍, 폭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면 전력 사용량도 그만큼 급증하게 되죠. 이미 지난달에 최대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가 올여름 전력 수급의 최대 고비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린 지난달 7일, 기온은 전날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은 오히려 빠르게 늘어 오후 5시 무렵엔 92.99기가와트까지 올랐습니다. 지금껏 국내에서 본 적 없는 숫자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냉방 수요도 같이 늘어난 겁니다. 전력 예비율은 순간 7.2%까지 떨어졌고 공급 예비력 역시 6.7기가와트까지 내려가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 기준인 5.5기가와트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올여름 들어 매달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월 평균 최대 전력 평균은 71.8기가와트로 역대 6월 중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지난달엔 82.7기가와트를 기록해 아예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전력을 낼 수 있는 데는 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은 다음 주입니다.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데다 휴가철을 끝낸 산업 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전력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산업부는 올여름 폭염으로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95.7기가와트까지 치솟고 공급 예비율은 5.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공급 능력을 올리는 건 못지않게 효율적인 수요 관리도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한 17시 전후 1시간 정도 에어컨 온도를 한 1도 정도 높게 설정을 해주시고 전기차는 저녁에 이렇게 충전을 해주시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력 수급 상황이 비상경보 단계에 들어가면 통신사들은 자체 발전기를 돌리고 대형마트는 냉방기 사용을 줄이는 등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수요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선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박용진, 강훈식 두 후발 주자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했던 당원들이 의원들을 비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는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이재명 의원과 지지자들의 만남. 이 의원은 당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 이에 대해 박용진, 강훈식 두 당권 경쟁 후보가 오늘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신과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겠다는 거냐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을 겁박하고 악성 팬덤으로 의원들을 향해 내부 총질로 낙인 찍는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훈식 후보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강 후보도 자신의 SNS에 비난과 항의 숫자를 줄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강화가 아닌 퇴행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당원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제안한 것이라며 이걸 의원 욕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발언의 일부로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저소득층 발언에 이어 온라인 플랫폼 논쟁까지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대 후보의 견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지리정보업체와 관련된 민원성 질의를 했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상임위도 국토위를 맡아서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 국토위 회의장은 이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조명희 의원을 향해서 사임하라고 공세를 폈지만 조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새로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인사청문회 같았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지리정보업체의 비상장 주식 46억 원을 보유한 조 의원은 회의 시작 전에 미리 해명 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조 의원을 향한 날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신 것 같고 위원회에서 보임을 이제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이렇게 너무 정면으로 공직자 윤리법이 가지고 있는 이 이해충돌 가능성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닌가. 국토지리정부는 국토위 소관 업무로 해당 업체의 이익까지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주식을 백지 신탁했고 그래도 문제가 되면 팔겠다고 맞섰습니다. 주식을 매매하거나 저는 그걸 원합니다. 저희는 생경기업인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주 조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사장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인 국토정보공사, LX와 민간업체들이 대립 중인데 민간협회, 그것도 가족회사가 회원인 협회 입장만 대변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SNS에서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을 하는 거냐, 대정부 영업을 하는 거냐. 권한을 특정 업계나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심을 받는 그 순간에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지만 조 의원은 오늘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국토정보공사 관계자를 불러내 질타했습니다. 유일하게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공기업이 LX라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게 어떤 내용을 침범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조 의원이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조 의원은 버티겠다는 입장이어서 이해충돌 논란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우리 해군의 구축함인 최영함이 지난달 초에 3시간 동안 통신이 끊겼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같은 수뇌부에게는 통신이 두절됐다는 사실이 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요. 국회에선 이를 두고 안보 공백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의 4,400톤급 구축함인 최영함.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첨단 함정입니다. 지난 2011년 해적에 납치된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했던 아덴만 여명 작전에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서해를 항해하던 최영함의 교신이 3시간가량 끊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최영함은 신호가 잘 안 잡히는 이른바 음영 지역에 진입했는데 이 경우 지휘통제실과 연결된 다른 교신 수단으로 바꿔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통신 두절이 벌어진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에 구멍이 났다고 질책했습니다.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이 됐다는 것은 이건 큰일이죠. 장관도 그때 보고를 실시간에 못 받았잖아요. 예, 보고 못 받았습니다. 합참의장은 보고 받았나요? 예, 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전날 이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일어난 다음에 장관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 그럼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겠네? 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사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등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8개월간의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 등 3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한글 유지를 영문 유지라고 번역해 부실 의혹이 제기됐던 학술 논문. 디지털타임스가 2006년 3월 보도한 기사와 토씨까지 같았지만 인용 표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영문 표현을 포함한 완성도와 인용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있지만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공개돼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했고 해당 논문 작성 당시엔 연구윤리 시스템 등이 미비했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도 연구윤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현황을 소개한 단락이 역시 디지털타임스의 2006년 3월 기사와 일부 접속사 등만 제외하고 거의 같았고 주요 포털의 블로그 10여 곳에 게시된 글과 완전히 같은 문장이 발견됐던 논문입니다. 하지만 국민대는 역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이처럼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학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나머지 학술 논문 1편에 대해선 검증 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대가 재조사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에 이같이 결론 내림에 따라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김세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출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침 7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벌써 길게 늘어섰는데요. 자주 오지도 않고 겨우 타도 만원 버스다 보니 출퇴근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출근길 시민 수십 명이 줄을 서 있는 성남시의 버스 정류장. 광역버스가 도착했는데 빈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탑니다. 서서 가는 거 많고요. 거의 10명 넘게는 서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는데요. 출근길 1시간 정도를 지켜본 결과 버스에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제가 직접 타보겠습니다. 역시 빈자리 없이 도착한 서울 강남역행 버스. 큰일 났네. 못 탈 것 같은데? 뒤로 타봐, 뒤로. 빈자리 0이라는 표시가 서 있을 곳조차 없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뒷문을 이용해 가까스로 올라탔습니다.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발 디딜 틈이 없는 버스 안. 단말기에 카드 찍기도 어렵습니다. 승객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나마 버스를 탔는데요. 탔지만 여기 사람들이 워낙 가득 차 있어서 서 있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입석 승객이 30명을 넘어 보이는데도 평소보다는 낫다는 한 승객. 사람이 진짜 많네요. 적은 것 같아요. 더 심한 날에는 서서 가다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위험하겠네요. 많이 위험하죠. 전 버스에서 2번 됐었어요. 급브레이크 밟아서 골절됐어요. 넘어져가지고. 정거장에 설 때마다 밀리고 치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성남시를 벗어나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버스. 그런데 안전띠를 맬 수 없는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불법입니다. 저는 3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 내렸는데요. 오는 내내 자리에는 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 나면 서 있던 분들은 진짜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다치실지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운행을 하고. 법대로 좌석 승객만 태우면 어떻게 될까? 퇴근이 시작된 오후 6시 서울 사당역.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순식간에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버스를 타려면 줄을 서야 하는데요. 정류장으로부터 100m 가까이를 걸어야 줄의 맨 끝에 설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 과천 등 경기도 각지로 향하는 시민들이 모여들자 인도 전체가 사람들로 꽉 찹니다. 맨 끝에 섰더니 버스가 오는지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 20분 정도를 기다리면서 2대를 보냈는데요. 다음 차는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석 승객만 태우고 떠나면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1시간 이상의 기다림도 일상일 정도입니다. 제일 심했을 때는 골목 꺾어서까지 섰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냥 아예 9시 넘어서 집에 가자는 생각으로 카페 들어가 있거나. 올해 2분기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서울이 14.4%, 경기도는 23.7% 증가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량이 많아진 데다 무엇보다 기름값 부담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원래는 저도 대중교통 말고 자가용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부담이 돼서 이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후 노선에 따라 많게는 운행량이 20%가량 줄어들어 배차 간격은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버스도 기사도 더 늘리는 게 해법인데 증차 문제는 도심 혼잡을 우려하는 서울시의 반대에 막혀 있고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간 기사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는 서울시와 비슷한 준공영제를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특단의 교통대란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간다 김세영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매년 여름 30년 역사의 대형 야외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가 열리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솔로 활동 첫 주자로 나선 제이홉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롤라팔루자 무대를 달궜습니다. 시카고 여름밤에 휘몰아친 아미들의 떼창 함께 들어보시죠. 박진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어젯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음악 축제인 롤라팔루자. 화려한 폭죽과 함께 무대에 마련된 장난감 상자에서 점프하며 제이홉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첫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의 타이틀곡 모어로 공연 포문을 연 제이홉. I'm J-Hope from BTS, but you can call me Jay. 휴대폰 조명을 든 전 세계 팬들은 호서가 방탄 스타일 등 한글로 적힌 플래카드를 치켜들며 환호와 떼창으로 응원해 나섰고 약 1시간 동안 솔로 앨범 수록곡을 포함해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인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 총 18곡을 열창했습니다. This is for the OG army out there. 공연에 앞서선 앞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긴 줄이 새벽 5시부터 늘어섰습니다. Literally only here for J-Hope. Like his rap style and who he is, it brings out a lot of happiness out of people. And I'm excited. So I went to their concerts before, like when they were in their group, BTS, like not them doing their solo shows and everything. So yeah, that was exciting and I'm excited for this. 제이홉은 롤라팔루자의 30년 역사에서 메인 스테이지를 장식한 첫 한국 뮤지션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6시간씩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무대고 BTS 제이홉으로서도 팀 이름에 먹칠도 하면 안 되니까. 제이홉은 공연이 끝나기 전 한국 팬들을 위해 한국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대형 스크린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여의도 국회의사당, 남산타워 등 서울의 상징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 적용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입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인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장관은 BTS가 군에 오되 연습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이 있으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방법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 일본 정치권에 이른바 통일교 스캔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방위상이 통일교로부터 선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고 100명이 넘는 정관계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 지난달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입니다. 統一教会の皆さんは何人かは存じ上げています。お付き合いもありましたし、選挙の際もお手伝いをいただいたりしております。 아베를 살해한 야마가미는 통일교에 대한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통일교에서 선거 도움까지 받았다는 친동생의 발언은 일본 정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있는 정관계 인사는 현직 장관까지 포함해 112명입니다. 유착 의혹은 지방자치단체장들로까지 확장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일 누가 돈을 받았다는 폭로와 관계가 없다는 해명이 이어지는 등 이른바 통일교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통일교 논란으로 기시다 내각 지지율까지 떨어지면서 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社会的に問題になっている団体との関係については政治家の立場からそれぞれ丁寧に説明をしてい 일부 우익 인사들은 통일교 논란을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통일교 신자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헌금이 한국으로 송금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통일교가 일본인 신자들에게 과거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를 속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정치인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가 자칫 한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까 우리 대사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지역에 쏟아진 비로 인해서 경기도 포천의 한 다리가 물에 잠기면서 캠핑장에 있던 차량 60여 대, 150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캠핑장 앞, 빠른 속도로 하천이 흐르고 건너편으로 이어지는 통행교는 불어난 물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이용객들은 바퀴 중간까지 물에 잠긴 채 차를 몰고 다리 위를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오늘 낮 하천에 다리가 잠겨 통제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 다리는 어제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리 건너 캠핑장에는 차량 60여 대, 150명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강우량이 포천이 한 100mm 정도 돼요. 한 1m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 물에 잠긴 다리는 보 형태로 평소에도 비가 많이 오면 자주 잠겨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물살이 거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즉시 차량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포천시청은 캠핑장으로 진입해 고립된 사람들에게 식수 등을 공급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고립이 됐으니까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라도 달라고 그러면서 오후 들어 비가 그치면서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자 차량 통제가 풀렸고 고립됐던 사람들도 캠핑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립됐던 차량은 모두 캠핑장을 빠져나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녁 8시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 발목 부근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밤 비가 오면 다리가 다시 잠길 수 있다고 보고 캠핑장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북극의 그린란드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그린란드가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빙하가 다 녹아서 사라지기 전에 얼른 가서 보자는 거겠죠.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북극 그린란드, 푸른빛이 감도는 빙하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달 중순 그린란드에서 단 사흘간 녹아내린 얼음의 양은 180억 톤에 달했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720만 개를 채울 만한 규모입니다. 빙하가 붕괴되는 건 평소 이맘때보다 10도 이상 높은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올여름 유독 많이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못 보면 어쩌면 빙하를 더 이상 못 볼지도 몰라서입니다. There is very much a sense of urgency that we have to see this now before it disappears. Of course, you get a lot of thoughts about are my children still going to be able to see that way? 빙하 붕괴는 그린란드의 관광 특수를 불러왔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여행객이 늘었습니다. It's very easy for us to see that it's so much busier than 2019 because we are almost full every day. 하지만 이런 상황이 달가올까요? Huge amount of ice cap disappearing. Just in the 34 years I have been in here, not looking forward to the next 30 years.
유럽의 지붕 알프스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년설 알프스의 빙하는 올여름 하루 5cm씩 후퇴하면서 60년 새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Normally we had like a hat and gloves. Now we don't need it anymore because it's hot in here, so it's a big difference. 이미 인기 탐방로는 통제됐고 여름 스키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빙하가 사라지는 건 관광지가 줄어드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볼거리가 없어질까 봐 조급해하면서도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급함이 덜합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5달 넘게 봉쇄가 됐던 흑해 항로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항만에 묶여있던 곡물 수천만 톤이 풀려나갈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세계 곡물 가격과 식량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실은 화물선 라조니호가 경적을 울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쟁 개시 후 5개월이 지나 열린 백기를 따라 라조니호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해 이스탄불까지 갑니다. 여기서 배에 무기가 실렸는지 검사를 받은 뒤 지중해로 빠져나가 곡물을 운송합니다. 유엔과 튀르키예가 중재에 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 수출길을 열기로 극적 합의를 이룬 지 열흘 만입니다. essential that we allow these ports to open because this is not just about Ukraine.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흑해를 장악하면서 세계 곡물 수출 4위를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공급이 막혔고 국제 밀과 옥수수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심각한 기아에 직면했고 일부 나라에서는 전국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Before the conflict, Ukraine used to feed the world. Now they need help to feed themselves.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다시 열리면서 연말까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곡물은 2,500만 톤, 러시아 물량까지 합치면 5천만 톤으로 늘어 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Є шанс не допустити глобальної катастрофи, голоду, який міг призвести до політичного хаосу в багатьох країнах світу. 하지만 러시아군 포격으로 우크라이나 밀밭 곳곳이 불에 타 올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합의 이후에도 러시아가 오데사항을 잇따라 공격하는 등 선박이나 항구 등은 계속 전쟁에 노출돼 있어 운송 중단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울버햄턴 황희찬 선수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중 상대팀 팬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받는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가벼운 엉덩이 부상에서 회복해 첫 프리시즌 무대에 출전한 황희찬. 절호의 득점 기회에서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드리블 돌파도 한 박자 늦어지면서 초반엔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엔 파괴력을 되찾았습니다.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살아났고 동료가 얻어낸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킨 뒤 개막을 엿새 앞두고 예열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황희찬이 상대팀 파렌스의 포르투갈 현지 팬으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들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버햄턴 구단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황희찬이 인종차별에 타깃이 된 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유럽 축구연맹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프리시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와의 친선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45분간 뛰면서 상대를 무실점으로 막아내 안정적인 수비력을 뽐냈습니다.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Molto bene, ha fatto vedere la sua fisicità, ha fatto vedere che è bravo anche con i piedi, un calciatore reattivo, un calciatore muscolare, un calciatore fisico, un calciatore tecnico. 마요르카 이강인이 후반 교체 출전해 한국 선수 맞대결은 무산됐지만 둘은 경기가 끝나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민재는 사흘 뒤 지로나와의 친선 경기에서 다시 한번 실전 감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허삼영 감독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남은 시즌은 박진만 퓨처스 감독이 감독 대행을 맡아 이끌게 됐습니다. 삼성 구단 역사상 최장 기록인 13연패를 당하는 등 올 시즌 9위에 그치고 있는 삼성. 결국 허삼영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부임한 지 약 3년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어제 롯데전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난해엔 6년 만에 팀의 가을 야구를 이끌었지만 올 시즌엔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에 하위권을 맴돌았고 분노한 팬들이 트럭 시위까지 벌이면서 결국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삼성은 박진만 퓨처스리그 감독이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스포츠의 미래를 책임질 10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을 향한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3관왕 박혜정, 리듬체조 최연소 국가대표 손지인, 스케이트보드 국내 최강자 조현주. 한국 스포츠의 미래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파리올림픽까지 향후 3년간 한 대기업과 훈련 지원 등의 후원 계약을 맺게 됐네요. 일단 내년 항저우보다는 일단 2024 파리올림픽에 1분 43을 나오는 것을 중점으로 맞추고 훈련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니어 무대를 평정한 박혜정 선수는 거침없는 자신감이 돋보였는데요. 파리올림픽이 가장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파리 말고 다음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올림픽에서도 이제 3관왕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살 동생들의 포부도 심상치 않아요. 우선 롤모델은 없고요. 제가 다른 후배 선수들의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 중이고 리듬 체조도 예전보다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현재 선수보다 좀 더 멋진 선수가 돼보고 싶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세계를 놀라게 했던 박태환처럼 이 선수들도 훈련에만 집중해서 파리올림픽 때 일 한번 냈으면 좋겠네요. 근대오종 국가대표 전웅태와 김선우 선수가 세계선수권 혼성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메달 4개를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두 태풍이 모두 소멸된 뒤 제주에는 환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이 궂은 날씨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하나도 아닌 2개의 무지개가 이렇게 큰 원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현재 강한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제주 산지와 지리산 부근 그리고 남부 곳곳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강도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시간당 30mm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에도 20에서 7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햇살이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도, 청주 27도, 제주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나기나 비 소식이 또 있지만 밤낮 없는 무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못할 전망입니다.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의 첫날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